인해 단 4시간 만에 6m 높이의 승강장이 모두 잠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지난달 17일과 18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난해에도 이맘때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가 정말 일상화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더 덥고 더 춥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대책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부산시는 어떨까요?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 부산환경운동연합 박상현 협동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7월에 이제 전국적인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이 폭우가 어떤 걸 상징하는지, 어떤 경고 신호를 보냈는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기록적인 폭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극한 강우라고 하는데, 극한 강우란 1시간에 누적 강우량이 50mm인가 동시에 3시간 90mm이거나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의 호우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저희가 극한 강우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이러한 100mm 이상의 오는 강수량이 전국적으로 12회였고 2022년에는 15회, 작년에는 16회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우리 사하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12mm가 온 정도로 좀 일상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올해 7월에는 그만큼은 안 왔습니다.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누적 강우량이 사상구에서 한 192mm가 왔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 강우가 문제는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의미한 바는 앞으로 저희가 재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가지고 이전의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기준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응에 대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사무처장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문장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이 그렇게 너무 일상화돼서 그렇게 충격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은 2020년에 5월 54일 동안 지속된 최장기간의 역대 기록을 갱신했을 때 SNS상에서 돌았던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만 해도 부산의 이제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 문장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지만 이제 결론은 기후위기라고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된 거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침수될 수 있고, 어디든지 국지적인 호우가 내릴 수 있고, 어떻게 날씨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2023년부터죠. 이 부산시가 도시 침수 통합 관리 시스템, 요거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인데, 이번에 이게 7월에 비가 왔을 때 이게 얼마만큼 교용성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시 침수 통합 관리 시스템은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하천변에 많은 CCTV와 그리고 하천 수위 센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호우주의보라서 통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천 주변에 젊은이들이 킥보드를 세대를 타고 이렇게 3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CCTV 관제를 통해서 바로 관할 구청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상황을 발생했습니다. 또한 하천 수위 센서가 주요 하천변에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수위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이러한 하천에 대한 CCTV나 수위를 이렇게 시민들한테 바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있는 곳이 과거에 어떠한 침수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30년 빈도, 50년, 80년, 100년 빈도의
비가 왔을 때 내가 있는 곳이나 내가 있는 주택이 침수의 영향권이 얼만큼 미치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내가 있는 지점에서 대피소까지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제공을 하는 3방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도시 침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수위도 있지만 그 수위뿐만 아니라 그 CCTV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다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굳이 여기에서 경고를 하지 않아도 각자 지자체든 아니면 해당 기관이든 확인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모든 구군에는 이게 관제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시 요원들이 그 관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위험 수위가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 길을 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대피를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 60여 분이 대피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장에서 이 대응이나 아니면 뭐 행정력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과 행정의 대응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닥쳤을 때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문제는 그렇게 보고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극한호의 문제점은 예측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은 불이를 뿌릴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고 그 상황에서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뭐 효율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극한호우를 포함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도 조금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매뉴얼들, 그런 시스템들을 정비하는 게 행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 대응의 매뉴얼 참 얘기 많이 하는데 워낙 많은 매뉴얼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과연 그게 이제 체화돼서 진짜 뭐 일이 닥쳤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사실 의문부호가 드는데 일단 추후에 말씀을 나누고 지금 부산 지역에서 좀 재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습 침수 지역 이런데 이런 곳들이 어느 곳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실까요? 극한 강우와 관련해서 크게 이제 4가지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천, 그다음에 지하차도, 그리고 산사태, 그리고 부산은 위험 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이 4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각각 침수 우려 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네네. 그리고 위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가 되기 전에 이제 준수를 완료를 하고 네네. 그리고 빗물바지부터 저희가 청소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동천이나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만조 시간대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해수도 같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물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는데 동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수도수 사업 정비공사나 아니면 준설을 위해서 가물망이가 크게 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6월 말까지 다 철거를 했고 온천천 같은 경우에도 그 중앙도로 합장공사 때문에 온천 5교에 그 하천 작업장이 하천에 그 작업 시설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걸 저희들이 다 철거하는 부분들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의 흐름을 이렇게 방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아픈 기억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호우 경보나 침수심 15cm 그러니까 지하차도에 15cm 이상의 물이 차게 되면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15cm를 5cm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더 지하차도에 대한 재난 방지를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그 예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연결을 해서 구군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명장공원입니다. 시공사의 여러 가지 사정을 내가지고 공사를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산사태가 우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희가 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배수로나 아니면 그 방수포나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수 관로를 크기를 넓힌다거나 그런 작업을 5월에 완료를 했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제 2등급 관련된 부분인데 2등급 위험 건축물이 중구나 서구, 동구 같이 이제 좀 오래된 원도심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앞서 매뉴얼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이렇게 태풍이나 호우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분들이 대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분들이 일가의 사정상 대피를 좀 이렇게 거주 이전을 안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있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리고 구군하고 시가 같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을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 한 30세대 정도가 계신데 그중에 15세대 분이 이주를 했거나 네네. 좀 이주를 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도 중요한데 이주가 제일 근본적인 대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시는 분들은 항상 많은 비가 오기 전에는 저희가 임시주거시설, 호텔이나 아니면 친척집으로 좀 대피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CCTV에서 자동적으로 요즘은 딱 출입이 안 되게끔 딱 막더라고요. 네. 뭔가 좀 이상함이 느껴지면은 그리고 이제 안전 문자 오고. 그런데 이제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한 건 지금 건축을 막 진행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손 놓아버린 곳, 네. 예,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오히려 굉장히 노후화 됐는데 이게 또 재건축 그런 이슈에서 완전히 좀 멀어져 있는 곳. 네. 이런 곳들에서 여전히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공무원들이 발로 가서 뛰고 가서 설득하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 일이 많을 것 같네요. 그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험 건축물 같은 경우 2등급이면 네. 그래서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이든지 재건축, 재개발 문제라든지 등등 사안으로 이분들이 이제 이주를 좀 힘드셨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주하시라라고 저희가 요청만 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H나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 임대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이전에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런 임대 사업을 임대로 못 갔습니다. 근데 집이 있든 없든 소득이 어떻게 상관없이 임대 아파트 또는 임대주택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탈출구를 좀 만들어 드렸다는데 저희는 좀 나름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디테일이 여러 군데에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기후 위기다, 기후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기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동을 해야 돼라고 얼마만큼 체화되어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이거를 설명을 좀 하기 전에 기후위기 대응에는 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예, 하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폭염, 폭우,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영향들을 어떻게 완화하는 정책을 기후 적응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후 적응 대책이 오늘의 주된 포인트니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고요. 시민들께서는 뭐 온실가스 감축 또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지만 적응 대책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일단 일상적으로 몸에서 겪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날씨가 매우 덥다, 비가 많이 온다라는 것들은 당장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민들은 알고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고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굉장히 관심과 목소리는 계속 분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걸 어떻게 이제는 시에서 받아서 정책으로 할지 그리고 환경단체인 부산환경운동연합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정책에 제안을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온천천 지나가는데 사다리가 좀 짧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휩쓸려 가면 그걸 잡고 좀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걸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야, 대응을 좀 잘해야겠다. 평소에 좀 매뉴얼들을 익혀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실 뭐 경보 시스템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그것 외에도 지금 보니까 뭐 재난종합 상황실이며 스마트 CCTV며 자동 배수 펌프 다양한 방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이게 얼마만큼 잘 만들어지고 또 실천이 됐는지, 잘 이용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보완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난종합상황실은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24시간 대응을 하면서 구군하고 이렇게 또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난에 있어서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부산 시내에 한 3만 4천 개 정도의 CCTV를 연결을 해서 네네.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CTV를 활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올해 스마트 반복용 CCTV나 또 재난용 CCTV 한 1,000대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하였고,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에도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봐야 될 CCTV가 있는데 지금까지 연동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연동을 해서 CCTV 관제에 대한 좀 더 역량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단 시설이나 기본적으로 하천에는 배수 펌프와 오수 조류 시설이 기본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방적인 측면이고, 대응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진입 차단을 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신 분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상사달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34개의 지하차도가 다 자동 차단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비상 탈출 시설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무엇보다 상시적인 점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이걸 펌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차단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비가 많이 온다, 호우특보가 예견된다라고 하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예 이렇게 침수 자체가 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사업이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에서 가장 그 침수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굉장히 길고 또 만조 시기에는 바닷물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27년부터 32년까지 빗물 대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밑으로 40m 지점에 대심도를 만들어서 약 40만 톤 정도의 빗물이 저 바닷가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 일대의 침수는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고도 좀 분리하고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수관고 부분은 상당 부분이 저희 분리식 하수관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분류 작업을 같이 하고, 또 하천변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하천의 흐름을 좀 제어하는 요소들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제거하는 사업도 같이 해나가야 될 것 온천천 같습니다. 밑에 굉장히 큰 하수관과 같은 대심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뭐 침수 피해 같은 것들은 막을 수가 있겠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2027년부터 실제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도시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보통은 이제 저지나 하천 인접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도시개발 방식이 오히려 재난에 더 취약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늘 지적하는 모습이던데 어떻습니까? 이런 도시 개발 방식이 재난 위험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좀 더 이건 좀 구분해야 될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줬듯이 우수 저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꼭 갖춰야 되는 이제 필수 인프라고, 관로 같은 경우에도 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구분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유엔이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나 유엔 생물 다양성 그 협약 당사국총회, 그리고 세계 자연보존연맹에서 자연해반 기법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뿐만이 아니고 생물 다양성 보존뿐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한 이런 해법들이 조금 더 그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런 문제들을 리스크랑 회복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71개의 세부 대책들이 있는데요. 네네. 71개의 세부 대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도시 숲을 가꾼다든지 이런 생태계를 복원한다든지 그런 보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자연해방 기법들이 조금 더 이런 이상기후 시에 조금 더 뭐 회복력을 또 갖춰줄 수 있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뭐 난개발의 방식을 지향하고 자연 기반 해법으로 정책을 좀 바뀌는 것이 재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회복 탄력성 높이는데 또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참 도심숲을 많이 만들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개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반성할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뭐랄까요, 통제도 되고 좀 감시도 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조금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쭉 나가는 모습도 왕왕 보이고 말이죠. 태풍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실장님. 사실 태풍이 이제 올 겁니다. 올해는 당장은 태풍이 지금 큰 게 오진 않는데 늘 이제 부산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서 태풍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왔지만 네, 태풍은 예.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태풍과 관련하면 앞서 지금까지 저희가 호우에 대해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강풍 그리고 해일이 더해진 게 태풍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좀 대책과 준비가 필요한 게 바로 태풍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태풍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하천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기본적인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빗물바지를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점검이 중요하고요. 특히 네네. 저희가 올해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맨홀 부분입니다. 6월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났던 것도 있고 그래서 네네. 맨홀이 열리게 되었을 때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게 어디가 맨홀이 이렇게 열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11월까지는 그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 모든 맨홀을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 전이라도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8월 말까지 뭘 했냐면 맨홀이 침수 우려 지역에 맨홀이 뚜껑이 열리게 되면 부표가 올라와서 여기가 이렇게 위험 지역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작업도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건물, 그다음에 해상 도로, 타워 클레인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보다 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강풍과 관련돼 가지고 비상 대응 체계를 좀 높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풍 관련된 경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비상 단계에 돌입했는데 네네. 올해부터는 강풍주의보 단계에서부터 경보 단계와 동일한 비상 근무를 체계를 돌입하게 되고 지난 4월이었죠. MBC에서 앉아 보도를 해주셔가지고 구군마다 강풍에 대한 특보 시에 대응하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보도를 계기로 저희가 시하고 구군하고 동일한 강풍 대응 체계를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일인데 2022년 흰남도가 발생했을 때 네. 서구 쪽에 바닷물이 넘쳐와가지고 인근에 좀 많은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비공사 중인데 그 전이라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넘어왔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네. 다른 부분들에 연결시켜가지고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외과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에 장기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안제나 같은 잠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하는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비와 구비를 들어서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표가 그러니까 올라온다.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부표가 둥 뜨는 거예요. 네. 맨홀의 뚜껑이 이제 이렇게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가 되게 하면 그게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안 열리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열리더라도 안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안 빠지게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추락 방지 시설이고 네네. 부표는 그 전에라도 그 시설을 설치하기 전이라도 사람이 빠질 수 있으니까 안에 맨홀 뚜껑 안에 이렇게 부표를
만들어 놨다가 물이 차면 그게 가벼우니까 저절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게 맨홀 뭐 위험 시설이라고 표시를 해서 혹시나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주요한 침수 우려 지역에 네네. 지금 쿠작 방지 시설이나 그다음에 다치명 맨홀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뚜껑이 열리면 뭐 물이 많이 안 찼을 때는 소용돌이라도 있어서 그게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쓸려가니까 거기 빠진지 안 빠진 물은 일단은 구조물도 있고 거기에 이제 부표가 뜨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 부표가 뜨면은 주의하셔라는 말씀드리고 기후 재난이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 기후 불평등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그 예전에 기후 위기하면 거의 자연과학적 사실로만 좀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몇몇 빼고는 거의 다 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를 좀 넘어서 약간 기후 변화의 인간화라는 용어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의 인간화.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건강 그리고 인권까지도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뭐 폭염, 홍수, 가뭄 등 이런 상황들이 저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평등까지도 심화시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는 개념인데요. 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논문 결과를 보면은 전 세계 상위 10%의 부유층이 1990년대 이후 지구 평균 상승의 3분의 1을 유발한 것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 다른 조사에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9.5톤인데요. 근데 그 상위 1%는 115톤을 배출해서 평균의 11.6%를 좀 배출한다는 결과도 나왔고 상위 10%도 36.6톤, 그 3.6배를 배출한다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근데 하위 소득 50%는 4.4톤으로 평균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배출을 많이 하고 그 여하보다도 그 피해는 취약계층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배출 증가로 인해서 이제 폭염과 폭우가 닥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아까 전에도 실장님이 얘기했던 2등급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고,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분들은 뭐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정의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는 우리가 사는 곳에 모두 적용되지만 그 피해는 좀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기후 적응 대책들 잘 마련하고 긴급 대책들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취약계층 분들이 안전 같은 문제도 이제 크게 노출되는 분들도 그분들이고 복구도 가장 좀 더디게 되는 것 같고 분명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좀 해보겠습니다. 폭염에 대해서 지금 이제 9월 다가오는데 정말 더워요. 덥습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폭염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대로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인데 폭염 일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폭염도 더 빨라지고 있고 열대라도 지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자도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127명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15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회적 약자 되시는 분들은 그런 폭염에 더 이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에 더 처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시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4억이라는 예산을 좀 긴급 투입을 해서 먼저 폭염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뭐 쿨링포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폭염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다음에 폭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저희들이 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동 노동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이동 노동자 쉼터가 4군데가 있었는데 네. 올해 임시적으로 5군데도 더 늘려서 그분들이 이렇게 낮에 좀 쉴 수 있는 공간과 필요한 생수나 여러 가지 폭염과 관련된 물품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한파 대피소처럼 폭염 대피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더 가깝게 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작년 대비 한 150개 정도의 폭염 대피소가 더 늘었고 야간 대피소도 저희가 50개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15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폭염 대피소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에 또 KT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KT 부산 시내에 있는 KT 대리점 직매장에 한 170곳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동네 기후쉼터라는 걸로 명명을 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T 그래서 매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면 생수와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실 수 있고 또 KT 휴대폰 매장은 또 올해 저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매장에 가셔서 생수나 그다음에 패치 같은 것들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한두 가지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챙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기후리스크 부산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기후위기 리스크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당장 이제 대응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매뉴얼도 그렇고 경보 시스템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면 참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딱 체화돼서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간극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걸 시민들한테 제일 먼저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한 수단이 재난 안전 문자, 그다음에 우리 MBC나 방송국이나 라디오를 통한 재난 방송, 그다음에 민방위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크게 무난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이렇게 이러한 방송이나 문자에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상천에서 이제 산사태가 났을 때에도 이런 재난 문자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기가 힘드시거나 이렇게 그러한 고령층이나 재난 약자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인명피해 우려 지역 중에서 중점관리구역 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자력으로 대피가 힘드신 분들이 있는지 재난 약자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하나 그런 정보를 쉽게 획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런 재난 약자와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재난 대피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을 매칭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인가 제가 기장에 임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잘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마을 내에 노약자가 어디가 계시고 어디에 누가 있고 그리고 이분에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분이 이분한테 가고 네네.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가고 가게 되면 어디로 모셔서 이제 마을 해관으로 가게 되는데 마을 해관으로 가게 되면 이장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어떤 부분이 아웃인지 체크를 하고 빠지신 분이 계시면 다시 또 가신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그분이 다른데 외출 중에도 있으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저는 잘 갖춰져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잘 매칭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하는가 부분은 저는 교육과 훈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마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잘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 체계가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모시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훈련 말씀하시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도 그렇고 평소에 얼마만큼 이제 마을이 좀 끈끈하게 소통을 하느냐, 공동체의 복원도 덩달아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시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 매뉴얼 이런 것들이 교육과 훈련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게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거든요. 이 간극은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사실 행정과 시민들이 느끼는 간극은 항상 발생을 하는데 그렇겠죠. 네. 이 간극을 좀 어떻게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 쪽에서만 제가 좀 코멘트 좀 한다 그러면은 지난 대한민국에서의 재난 체계가 대응 체계가 이제 복구 중심으로 좀 되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복구 말고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사후 대응책보다도 안전 예산 확보한다든지 예방 대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고쳐가지고 있고 아마 그렇게 진행 중으로 저도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좀 변화를 해서 시민들도 이제 효능감도 느끼게 하고 하면은 조금 더 간극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매뉴얼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 이번에 구축한 도시 침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네. 좀 개선되고 고도화되는 작업도 좀 더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좀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소통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주류화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적응 주류화. 예, 주류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적응 대책이 그냥 산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 차원에서 이런 그 적응 대책이 주류화가 돼서 얼마만큼이나 좀 통합적으로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행정과 시민 소가의 간극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주류화라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주가 돼야 된다. 예, 그렇죠. 이게 시민 안전이 첫 번째니까. 네. 예.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예, 투자라고 되는 거고요. 어. 이런 기후 적응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네네. 통합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좀 많이 가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바뀌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선에서 이제 환경운동 하시니까 시민들이 이제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다라는 체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기후 환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민의 인식 변화 뭐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세요. 사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좀 맨날 고심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예. 예, 닭은 뭐 사회 시스템, 행정 매뉴얼, 행정이 먼저냐, 아니면 시민의 인식 변화가 먼저냐라고 하는데요. 그런 답을 할 때 좀 맨날 고심을 하는데 일정 정도 잠정적으로 답을 내렸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행정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랑 개인의 인식 변화는 사실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변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기후 변화라는 현상 자체가 제가 아까 전에 그 주류화라는 표현도 썼고 네네. 그리고 인간화라는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물리적 현상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 환경 시스템, 법제도 시스템 다 상호작용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적인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민 인식 변화와 행정은 같이 변해야 되고 서로 견인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주류하는 표현을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는 심층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루퍼트 리드라고 이제 영국의 유명한 멸종반란 지도자급의 인사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아까 말했던 적응 과정보다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통 제가 이제 강의나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1.5도씨를 막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져서 그렇죠. 이거를 조금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이걸 완화하고 그리고 조금 더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답을 하는데요. 이 심층적이라는 게 요거에 조금 더 방점을 맞추고 기후 적응 대책과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받아들이고 네,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따져보는 것도 시민인식 변화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을 요는 분명히 이제 시민들이 느끼고 있지만 이게 몸이 이렇게 체화돼서 완전히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말씀.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시민의 참여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참여를 유도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안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난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게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도시 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도시 침수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도시 안전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침수나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또 지진에 대한 대응, 지진의 강도나 그다음에 우리 집에 지진이 얼마큼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부산은 또 원자력하고 그 발전소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사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주변에 방사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한파나 그다음에 폭염이 관련돼서 내 주위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뭐 집안 피나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집안 피나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단순한 침수가 아니라 네네. 도시 안전 전반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내에서 그런 정보를 좀 더 쉽게 좀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저는 안전 문화가 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시에서는 안전 문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주제를 바꿔가면서 뭐 교통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이걸 방송이나 라디오 그리고 SNS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네. 안전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그 안전신문고 앱을 깔게 되면 자기 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요소들을 이제 신고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네네. 조치가 가능한데 이런 안전문화 캠페인을 하면서 작년보다 신고 건수가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들이 여기에 역점을 두고자 하고,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체험 시설이 부산에 29개가 있는데, 네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어른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까지 노력자들이 이런 체험 시설에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말씀 나온 김에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드리면 내 생활 주변에 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포트홀, 싱크홀이라든지 아니면 미끄럼이라든지 그런 안전 요소가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안전에 대한 일상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볼 수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전신문고 말씀하신 스마트폰 앱으로 뭐 바로 접속 가능한 거예요? 앱으로 하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든지 만약에 뭐 위반이면은 과태료도 부과될 것이고 상대방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바로 민원을 해결하는. 저도 해봤는데 바로 이렇게 하루 사이에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하루 사이에 바로 대응이 오고 이렇게 처리했다는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저한테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요즘 피드백이 워낙 빠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재미일 것 같아요. 액션하고 리액션 해주고 액션하고 리액션 해주고 그러면 이제 참여도도 올라가는 거고. 이런 사소한 신고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동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미끄럼 이렇게 얼음이 오거나 추워지면 미끄럼이 자주 발생하는 동네를 시민께서 신고를 하셔가지고 그때 1차적으로 야자를 하고 우리 걸을 수 있는 그거 자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설치를 하고 2차적으로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는 그래서 저걸 경쟁 대회를 하게 되면 그분이 1위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포상금도 드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참여를 해보는 그 경험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해본 분들이 계속 하니까. 그죠? 사실 부산시가 이제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회복력 있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보관이랄까요? 방안 뭐가 있는지요? 재해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태풍을 안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재해가 재난으로까지 안 일어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가지고 회복력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예방에서 가지고는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근데 대응과 관련돼 가지고는 피해가 나더라도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복구를 해서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회복력 있는 도시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에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에는 복구 단계였는데 지금은 예방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저번 우리 지하차도 사건 몇 년 전에 그 계기로 해서 그 이전에 저희가 재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호우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지금 50년 빈도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설계를 바꾸면서 80년 빈도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도 더 많이 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비를 더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뭐 하수 관로라든지 우수 조류 시설을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이 나게 되고 공사 기간도 연장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과 예산을 더 들어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 자연재난 오늘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자연재난만큼 사회재난도 많이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종 특히 올해 뭐 에어부산 화재라든지 기장의 리조트 화재, 선박 화재 같은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회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대 분야에 37개 과제를 가지고 신기술을 적용한다든지 네네.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민간 협력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복구 단계에서 가지고는 이렇게 복구가 됐을 때 빠른 조사와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어디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구를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의 빠른 조사와 대응, 복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풍수에 대비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요즘은 재난 심리 회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재난 심리 회복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난에서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심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진짜 옛날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 진짜 리액션이 빠르다.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여전히 좀 모자라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잘 몰라서 못 참여하지만 참여했는데 여전히 좀 미진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력이 강한 도시, 재난에 이제 강한 도시가 되려면 행정도 그렇고 시민 참여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행정이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은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서별로 일단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 시민안전실이 다 컨트롤을 하지만은 위기 대응 계획은 또 환경물 정책실에서 또 만들기도 하고 각 분야별로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통합해서 조금 사고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제 실국장들도 이제 다 배석이 되고요. 그 기후적응 분과에서는 당연히 시민환경실장님도 이게 당형직 위원으로 이제 참여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분들이 이제 민관 그리고 공기관 분들의 전문가들이 모셔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과위원회 특히 적응 분야에서의 그런 회의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논의하고 같이 대안을 찾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조금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과위원회들이 내실 있게 좀 운영돼야 된다. 자, 기후재난이 정말 뭐 일상화되고 있어요. 일상화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여쭌다면, 일단 사무처장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후위기가 이제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산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이제 모든 위험과 관련해서 컨트롤하는 부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핵발전소 안전까지 또 포함이 되고 어떠한 재난 사안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에서 이제 대응 매뉴얼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민안전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시민과 소통을 위해서 이제 환경운동연합도 할 수 있는 역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은 저희가 재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재난은 저희가 대응하기 나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나 제도나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에 6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맨홀에 시민 한 분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던 새벽에. 근데 이웃에 있는 상인 두 분이 맨홀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을 구출을 하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을 건데 저는 이렇듯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연대 그리고 자금 도움이 저는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안전한 도시 그리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이 조금 더 성장한 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잘 활성화하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시민단체, 그 시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할 때 저는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매뉴얼 이렇게 다 외우고 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복원까지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 박상현 부산 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후재난이라고 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당장 비 많이 온다? 그러면 어디가 잠길까? 우리 동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까? 그리고 오늘 짚어드린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안전신문고라는 그 앱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그다음부터 좀 참여가 가능한데 그 참여하기까지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만큼 참여하고 피드백 받고 참여하고 피드백 받고 그러면 점점 더 부산이 안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